우리는 언제쯤 이걸 없앨까요? 아 정말 이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코로나의 힘이 약화되면 모를까 들쑥날쑥하니까 현기증이 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온 나라가 다시 대면 사회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오늘 정치부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정치부심이 너무 재밌다, 유익하다. 그리고 정말 정치권의 어떤 민낯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어떤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정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두 분입니다. 자, 우리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8시 55분 아침마다 네. 김성회의 아침 올소? 네, 아침부터 오른 소리. 네. 아침부터 옳은 소리.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죠. 옳은 소리, 옳은 소리, 옳은 소리입니다. 아, 예. 저를 키운 것에 8알은 김용민 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지분이 있어요. 광고료엔 40%를 제가 먹기로 했습니다. 드려야죠. 예. 농담이고.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박진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 부대변인께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고 계시더군요. 제가 무슨 내공이 있어요? 민주당 정책에 거의 뭐 8알은 박진영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사실 12년 전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당, 망한 당, 뭐 거의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20년 집권 정당을 꿈꿀 수 있을 만큼 단단한 토대를 쌓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셨어요. 국민들의 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박진영 부대변인과 여러분 만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광고부터 우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철이니만큼 공주 알밤 찹쌀떡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수능을 치르는 분들이 바로 올해 수험생들이 아닐까 싶어요. 2년 전인가 그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이 미뤄졌던가요, 그때? 그때도 일부 외에는 다 쳤죠. 아, 그렇죠. 예. 하여튼 뭐 혼란스러운 수능, 2년 전보다도 더 힘든 수능을 이제 수험생들이 치르게 됐는데 코로나로 1년 동안 제대로 숨도 못 쉬면서 시험 준비하셨을 우리 수험생들.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수능을 대비해서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공주 알밤 찹쌀떡입니다. 게다가 압도적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광고 나가는 시점부터 약 20%, 12,000원짜리가 9,900원으로 할인됩니다. 단 구매는 2박스 세트 단위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수능일 전까지 공주 알밤 찹쌀떡을 주문하시면 추가로 합격 기원 엿도 증정합니다. 예전에 엿을 사가지고 뭐 대학 문에다가 붙이면 합격한다 뭐 그런 속설도 있었는데, 자, 할인 이벤트는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자동 종료가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 가격이 아닌 것이죠. 공주 알밤 찹쌀떡은 그야말로 공주 밤 하나가 통째로 들어간 떡입니다. 밤 부스러기가 들어간 떡이 아니라 밤 한 알이 통째로 들어가서 맛과 식감이 확연히 다릅니다. 게다가 상표권자인 충남 공주시가 찹쌀떡에 공주 알밤이 들어갔는지를 조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엄격합니다. 공주 알밤 찹쌀떡에 중국산 밤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진짜 공주 밤이 들어갔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떡, 바로 공주 알밤 찹쌀떡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선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험생을 위한 선물인데 보존료, 합성 착색료 이런 거 넣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오직 찹쌀과 공주밤, 팥 앙금만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려서 찹쌀 아이스로 드셔도 좋고 식사 대용 간편식으로도 아주 든든합니다. 찹쌀떡의 맛도 챙기고 하루 한 알 공주밤의 영양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선물, 그리고 남녀 모두의 맛있는 영양간식 공주 알밤 찹쌀떡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팥 앙금이 있고 백 앙금이 있습니다. 어느 걸 드셔도 맛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밤 한 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주 밤 한 톨인가요? 한 알인가요? 한 알 들어있어요? 한 알. 예. 자,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팥 앙금을 참 공주에 좋아합니다. 가면은 공산성이라고 예. 옛날 그 웅진 시대 때 백제의 도읍지인데 거기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때 제가 한 5년 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일 때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밤이 맛있어요. 생밤 진짜 맛있어요. 공주 생밤이. 우리 김성회 대변인님 어때요?
밤이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는데 밤이 일단 엄청 맛있네요. 밥 맛있어. 밥만 그런데 유난히 껍질 보니까 흥미진진 공주에서 공주 상표가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감시를 하는 모양이에요. 만약 여기다가 다른 밤을 넣을 경우는 넣을 밤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좀 무시무시하긴 한데 엄청 맛있습니다. 이게 밤이 들어있고 밤이랑 찹쌀이랑 앙금이 같이 씹히면서 전 지금 백앙금을 먹고 있거든요. 그냥 찹쌀떡보다 또 훨씬 또 별미네요. 옛날에 학력고사 100일 남겨놓고 떡 대신 술을 먹으러 그래서 떡은 안 먹고 갑자기 그 생각이 떡이 나네. 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냥 떡이 됐다는 소문이. 떡은 사람이 될 수 밤에 또 없지만 공부를 해야 사람은 됐기 떡이 때문에 이제 과음을 하지는 않았고요. 네.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어. 엄청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 엄미애 씨가 공주 알밤 찹쌀떡만 먹고 그렇게 미모가 형성된 겁니다. 그 양반이 이거 먹기 전에는 성형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예. 근데 떡 자체가 굉장히 맛있고 찹쌀도 부드럽고요. 하나 먹었는데도 벌써 속이 꽉 차네요. 두 개 먹었더니 지금 야, 이건 이제 배가 터집니다. 수험생이라 사주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이게 당이 들어있고 이러면 또 에너지가 빵 나거든요. 그렇지. 출할 때 저녁 때 간식을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또 괜히 밤에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은 이튿날 아침에 얼굴 얼굴 부어요. 붓고 네. 여러 가지 또 목이 많이 마릅니다. 그럼 또 화장실도 많이 가고 공부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여러분 공주 알밤 찹쌀떡으로 막판 스파트 한번 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주 알밤 찹쌀떡 이거면 됩니다. 수험생 간식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주 알밤 찹쌀떡입니다. 오늘 윤석열 장모의 기소 불구속 기소예요. 네.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건 뭐 그냥 바로 구속이 아닐까 싶은데 여간 또 우리 총장님 장모님이라서 기소로 모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수사 당시에는 장모가 입건조차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만 구속 기소가 하나가 됐고 나머지 둘이 불구속 기소가 돼서 구속 기소 됐던 분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요. 나머지 두 분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건이었거든요. 이걸 전부 다 피해 갔는데 그래서 이번 사건의 요지는 장모의 구속이냐 아니냐 기소냐 아니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당시 입건되지 않았을 때 불기소 처분조차 받지 않은 거예요. 입건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과정에서 사건 무마 의혹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원래 핵심이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힌 게 없습니다. 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장모가 서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든 유죄를 받든 집행유예를 받든 벌금을 받든 사실은 장모가 피해간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곁가지인 거고 문제는 당시에 어떻게 투자했던 주요 투자자인데 입건조차 되지 않았냐. 입건했다 무혐의 처리는 받을 수 있어요. 네네네. 해봤더니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하고 풀어줄 수 있지만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건 당시에 어떤 검찰 내부에 입김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또 수사가 안 된 게 아닌가. 좀 분통 터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팀이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는 또 나중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감찰 사안 아닙니까? 감찰 아마 이것도 사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아. 그 당시에 이제 장모와 동업자가 이제 각서를 주고받았잖아요. 네네네. 각서를 주고받았는데 경영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 장모에게 동업자가 써줬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전혀 기소, 아니 아예 수사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동업자가 그 각서 자체가 위조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 같이 혐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이 각서 문제 이게 위조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지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저는 이것을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조국 장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네. 장관이 그 당시에 네. 장관이 임명됐다가 사표를 내는 시기에서 네.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자마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소되기 전에 수사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에서 친인척들이 연루되었을 때 고위공직자의 처신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랬었어요. 청문회 할 때 부인이 기소되면은 당연히 장관은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닌가 네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장모는 좀 다른가요?
그리고 이제 장모는 부인하고 달라서 장모가 기소되면은 사퇴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그 부인의 잔고 증명 위조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장모 본인에 대한 사기죄 고발이 됐고 그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사문적 위조죄로 고발 사건이 들어간 게 있었는데 300억대 통장 증명을 위조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각하 처분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에 배우자인 즉 윤석열 총장이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고발 사건도 불기소, 각하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지금 각하 처분이 됐고 지금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은 계속 수사.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 함께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 그리고 큰윤, 대윤이 소윤인 윤대진 씨의 형 세모 사건 관련돼서 봐준 게 있었죠. 뇌물 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일단 중간 발표를 좀 한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모 그러니까 저를 비롯하여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직계 좀비 속이에요. 장모가 왜 뭡니까? 예? 장모가 왜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대변인 전 굉장히 가까운데요. 아니, 저도 가깝습니다. 장모님 멋이군요. 혹시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모님이에요. 직계 좀비 속이에요. 법률적으로. 예.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가깝습니다 장모님. 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분의 일이기 때문에 성렬이 형이 어쩌다 걸려도 지금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을 텐데 이게 한번 무마가 됐다가 다시 논란이 돼가지고 다시 수사했더니 기소 사안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좋게 보려고 해도 성렬이 형의 그림자 없이 무마가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윤석열 총장은 장모도 봐주지 않고 멋지게 처리한 사적 인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검찰총장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살아있는 권력을 때리라고 한 거지 검찰 가족을 때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두 개의 별개 문제로 봐야 됩니다. 또 우리 김봉현 씨가 라임 관련돼서 편지에도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까? 검사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감찰은 식구끼리 감찰은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감싸주는 거라고.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얘기가 김봉현 씨 평지에 등장하니까 사실 뭐 신빙성 여부는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네네네. 그 당시에 내부 식구를 엄정하게 감찰하려고 했던 감찰 직원에게 이 감찰이라는 것은 감싸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김봉현 씨 편지가 있었는데 검찰 식구는 챙기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한 법칙행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을 해야 대한민국 검사답겠죠. 예.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고발건은 각하했다고 하네요. 장모로 이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건지 부인도 안 된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조국 장관 건과 네. 형평성의 문제로 봤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기소되었을 때 네. 고위공직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 국면에서 자신에게 이제 불리한 국면이 조성됐는데 윤 총장은 장모고 누구고 봐주지 않고 밀고 나가라 아마 분명히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한번 봐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봐준 이력 요거를 절대 놓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계속 들여다봐야 한다. 윤석열은 한번 봐줬는데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불구속 기소로 가게 된 것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왜 판단이 바뀌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은 이 사악한 언론들에 의해서 장모도 기소한 멋진 검찰총장 이렇게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지가. 지금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위기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대 위기죠. 법무부의 감찰도 진행 중이고 법무부의 감찰에서 1차적으로 감찰을 거부한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검찰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지시불이행이 됩니다. 지시불이행이 되면 충분히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또 무슨 일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거니까 본인의 진퇴를 갖고 아마 가장 위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옵티머스 측 변호인인 이규철 변호사 우리 박영수 특검에서 대변인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윤석열하고 그때 같이 근무했던 이력이 있긴 한데 이 양반이 중앙지검장일 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옵티머스 변호인으로서 윤석열을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또 지금 생겼고 감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규철 씨가 결국 만난 걸로 거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까? 예. 이규철 씨가 직접 해명하셨지만 네.
옵티머스 관련해서 만난 적은 없다라고 정확히 해명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옵티머스 관련해서 만난 적은 없다. 아, 만나긴 했는데. 아니 만나긴 했다는 말은 안 했어요. 옵티머스 관련해서 만난 적은 없다. 아, 그게 워딩의 전부입니까? 예, 옵티머스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게 워딩이고 법무부에서 서울지검장 재직 당시에 변호사 접견 이력을 전부 다 지금 압수를 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뭐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죠. 만났을 거예요. 만났을 확률이 높고 만났기 때문에 안 만났다고 얘기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저. 문장은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다 하면 그냥 끝나는 문장입니다. 예, 근데 그렇죠. 옵티머스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구구절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건이 당시에 굉장히 짜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뭐 할 것도 아니고 우리 로펌에 있던 다른 변호사가 맡아서 2명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비중 있는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단 한 차례 검찰 조사에 입회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변호사 업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새끼 변호사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맡은 사람 따로 있는 거지 본인들 주장대로 하면. 아니, 그렇죠. 그 입회는 대표가 가서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냥 거기 가서 악수 한번 해준 거지. 그렇지. 그게 변호사 비용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이제 전관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로펌을 못 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에 뒤로 돌려서 하는 경우도 과거에 많았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바지 변호사 대표 내세워서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만나가지고 김용민 PD님을 제가 만나서 옵티마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이 업계의 뉘앙스로 다 알고 듣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눌 만큼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옵티머스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되죠. 만나긴 만났는데 옵티머스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이런 그림으로 가겠죠. 아니, 이렇게 하겠지, 뭐, 만나가지고. 아,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알 거 아니야, 오는 순간. 얼굴 보면서 이 친구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이심전지 모르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차가 나왔을 거 아니야. 차를 마실 때. 오! 네. 그렇게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옵티머스는 얘기하지 않고. 아. 오! 네, 이렇게. 아, 어지러워. 네. 튀어나오지 마. 막 그러지 않았겠는가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뭐 이런 것은 말을 꼭 해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고 지금 뭐 전파진흥원에서 고발한 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상하게 덮었잖아요. 2차례나 그렇게 했던 전력을 비춰보면 근데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는 하지만 감찰 결과로 증명될 게 아닌 부분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이규철 변호사가 가서 내가 사실 옵티머스 부탁하려고 만났습니다라고 말은 끝까지 안 할 테니까 애매하게 넘어가겠지만 여하튼 둘이 만난 것이 확인되면 또 국면은 달라지겠죠. 아니 이규철 변호사가 현직 때 무슨 사건을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그 사표 내신 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옵티머스 건을 직접 맡지는 않았지만 나오자마자 같은 그 회사의 변호사가 되고 야 이런 거 보면 참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 고위 검찰이라는 분들이. 전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50억 드릴게요 이랬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나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또 나가서 도와주고 참 이게 상도이도 없고 뭐도 없고 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수사하다가 이제 50억 주겠다면 바로 옷 벗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은 참 이게 민망한 이야기긴 한데. 민망하죠, 참. 그 정권 초에 그때 이제 검찰총장은 문무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급수는 좀 안 되지만 윤석열 이랬어요. 당시 이제 서초동에서는 실세는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하고 같이 박영수 특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변호사들의 몸값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규철은 게다가 이제 윤석열 표현대로 하면 두목,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이제 상급자였죠. 그러니 뭐 만나러 갈 때는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었던 거고 거기서 굳이 옵티머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친구가 왜 왔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만나러 가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비서실에서 오늘 2시 면담 예정인 000 변호사님 현재 사건 수입 내역 이런 거 보고서 올렸겠죠. 그렇죠. 당연히 오늘 오시는 분 사전이 브리핑을 딱 그렇죠. 하죠. 사전 민원사항 이게 쭉 체크해서 보면 와서 앉으면 아우 요즘 너무 힘들어 진짜. 왜 이렇게 빡세게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 말 안 해도 되죠? 이러고 나갔을 거예요. 제가 만약 훌륭한 비서실장이라면 네. 거기다 형광펜 쳐놓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모 기초단체장을 한번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기초단체장 책상 위에 제 이름, 그렇죠. 사진 그리고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괄호 열고 구독자 수 이런 것까지 다 보고가 되더라고.
나야 뭐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한번 시장님이 만나고 싶어 한다 해서 갔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내 인적 사항이 그냥 다 담겨 있는 거야. 그러고 보면은 검찰총장을 만나러 가는 변호사는 지금 무슨 사건을 맡고 있는지는 당신 지검장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합리적 추측을 해봅니다. 아이고 우리 저 윤석열 총장님 감찰이 대대적으로 지금 단단히 걸리셨네. 그러니까 지금 감찰도 대면 감찰이나 서면 감찰이라냐 뭐 이런 이야기는 웃기는 거예요. 감찰의 효율성을 위해서 감찰하는 주체가 네. 우선적으로 대면을 먼저 할지 서면을 먼저 할지 네.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이나 기존에 체면 차리는 양반들이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하면 딴 사람이 조국 장관이었다고 하더라도 대면 조사 못하고 서면 조사가 끝납니다. 아, 그래도 현직 검찰총장이 감찰을 최초로 받는 건데 뭘 대면까지 하느냐. 사람이 좀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이런 얘기하면서 예의가 어쩌고저쩌고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추미애 의원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게 없거든요. 좌고우면이 없고 네. 내고가 없어요. 나 오늘부터 직진이야.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런 점이 또 추미애 장관의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상태에서 대면 조사 직진이고 그거를 윤석열이 받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또 오늘 장모님도 기소되시고 지금 걷어야 될 식솔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면 감찰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호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는 윤석열 팀. 네. 윤석열 팀이 어떻게 하면 우리 백두산 호랑이께서 대권을 거머쥘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최근에 나온 문건은 제가 안 읽어봤지만 내용이 보입니다. VIP께서 최대한 탄압당하는 모습을 그려낼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VIP라고 하면은 윤석열. 백두산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윤석열. 우리가 하는 그 VIP 말고 이거는 대호 프로젝트 팀이 작성하는 문건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서 VIP는 딱 한 사람이죠. 거기서 각하로 불린다는 소문도 있어요. 예.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농담이에요. 끝까지 탄압당하다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정치적으로 득이 크다라고 보고 탄압당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이제 검찰 측 정치하는 애들의 얄팍한 그림인 것이고요. 네. 실제적으로 안에서 보면 탄압당하면서 엉엉 눈물을 흘릴 텐데 밖에서 보면 남의 요양병원에서 뭐 이렇게 돈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온 가족이 뭔가 자꾸 사기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상을 느끼게 될 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온도차하고는 좀 아주 클 것이다. 게다가 감찰을 거부하는 건 장관도 감찰 나오면 감찰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한 국가의 법입니다. 청와대도 압수수색 평검사 가도 다 나와서 서류 내줘요. 그거를 지금 전국에서 딱 검찰총장 한 사람만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무슨 명분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봐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는 게 뭐 국회에서 총장 탄핵 소추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화력 솔직히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뭐 징계가 최소한의 징계라도 만들어진다면은 추미애 장관이 매듭을 지으셔야 할 것 같아요. 2015년에 범행한 거네요. 그 장모가 했다는 것이. 2015년이면은 우리 육박근혜 대통령께서 집권하시던 시기였고 당시 육박근혜에게 굉장히 밉보였던 윤석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시에 검사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았다면은 검사 집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람들은 뭐 지금 억압받는 검사긴 하지만은 검사 집단 안에서 기호가 되고 있다. 아, 그럼요. 두둔이 되고 있다. 검사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심평 변호사님께서 이미 정의하셨지만 검사 가족에는 검찰의 친가, 처가, 본인 가족을 포함해서 검찰 가족이라고 부르는 걸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처가, 친가, 본인 가족까지는 검찰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 안에서 서로 감싸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정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결국 윤석열 씨가 법무부에 표적이 돼가지고 감찰을 받고 있지만은 그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이 뭐 부당하게 이제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니죠. 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표적이 된 건데 지금 윤석열 씨나 장모를 수사한다는 검사들도 봐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에 그
여론 때문에 결국 기소하긴 됐지만 기본적으로 좀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장모가 기소가 됐지만 2015년 6월 24일 당시에 기소 의견 송치될 때 장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왜 이때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지가 해명이 안 됐어요. 이게 해명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건 또 빼먹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검사 가족이 검사 가족을 봐주는 그 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문율로 붙이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 중에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고 그 외의 것들은 덮은 것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김용민 PD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 최순실 씨 아니었습니까? 그 딸의 승마 관련돼서 문제를 맡게 할 때 문체부 국장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최순실의 딸의 그 승마 문제를 자기 편에서 조지지 않은 모 국장을 내보내라. 사표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첫 펄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인데 문체부가 어떻게 했냐면 2년 동안 이 사람 안 내보내고 뒤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박근혜가 또 서류를 들고 직접 대통령이 직접 네. 얘 왜 안 잘랐냐 그렇지 맞아요. 예. 라고 해서 그분이 결국은 잘렸는데 더 놀라운 것은 잘리고 나서 그럼 집에서 놀았냐 산하단체 사무총장으로 가서 또 사무총장직을 지켰어요. 아 그래요? 예. 지키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차관으로 다시 영전을 합니다. 이분. 공무원 세계가 이런 정도예요. 세상에 박근혜가 최순실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을 자르라고 2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데 이유가 하나야. 맞아요. 나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거나 대통령의 명령인데 그걸 어기고 2년을 감싸주고 내보내려고 하니까 마지못해 내보냈지만 산하 경기단체 사무총장으로 숨겨놨다가 결국은 차관으로 다시 영전하는 이런 공무원 문화를 생각하면요. 지금 하고 있는 뭐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의 가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2010 그렇게 가도 그렇게 가도 수사검사까지 일선에서는 가도 어렵죠. 일선에서는 그렇게 가도 어려운 시기인데 2015년이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창 상태가 안 좋은 시기예요. 그렇지. 그 당시 시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공직 사회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아예 안 됐더라고요. 제가 근무했던 것도 회의조차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이 댓글 사건을 한번 찍혔다고 하더라도 네. 한직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금방 말씀하신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정권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찰에 들어가야 돼요. 감찰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왜 무마가 됐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찰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리고 지금 이 수사가 과연 정당한 수위의 그런 처분인지 불구속 기소가 합당한 처분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제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 부분을 다른 동업자들과 어떤 수준인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동업자들은 실제로 구속이 되고 형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예, 이런 또 불이익을 상황에서 당했습니다. 동업자들과 유사한 내용인데 불구속 기소됐다면 이게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또 게다가 지금 자기 사위가 현직 검찰총장인데 증거인멸의 우려 크지 않습니까? 전 그렇다면 당연히 구속 기소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이게 불구속 기소가 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여튼 이 보도자료를 보면 맨 마지막에 사망의 참고사항에서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권 수수 의혹, 그다음에 C기업 주가 조작 및 D기업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김건희 씨가 관여됐다는 의혹, 전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에 등에 대하여서는 현재 반부패 2부 및 형사 제13부에서 계속 수사 중.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구성원들끼리 엄청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여론으로 제대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얼마나 정신 차리고 수사하느냐가
정해지지 않겠나 싶네요. 저는 그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감찰 의지가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원칙대로 법과 규정에 의해서 빨리빨리 감찰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이 윤석열 총장 가족들 연루된 것들에 대한 수사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애를 쓰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을 뒤에서 저격하는 이런 아군을 향해서 저격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좀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추 장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혀를 절레절레 내두르면서도 추미애 장관은 아니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금태섭 형님. 이 형님은 서울시장 나갈 모양이던데요. 예, 나오든지 무슨 말든지 뭐 나가든지 말든지. 아니 그렇게 안심해도 됩니까? 오늘 경향신문 보니까 중도층이 이탈할까봐 민주당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혀 전전긍긍 안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왜 그래요 도대체? 그 아니 신문은. 참 이상한 경향이야, 참. 중도층이 이탈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죠. 예, 그래요. 아니 뭐 웃기는 이야기 하잖아요. 뭐 책임을 질 것에 대해서 생각 아무도 책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금태섭 씨 보고 예. 자기 자신이나 좀 잘 좀 책임지지. 참. 예, 아들 거는 일반적인 청년들에게 굉장한 어떤 좌절감과 분노를 주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뭐 혜택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살겠다 그러는데 아니 그걸로 어떻게 퉁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요. 이 사건을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예. 2015년입니다. 2015년이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장인어른이 하던 사업이 잘 안 된 건 2012년이에요. 네. 나머지는 더 말씀 안 드리고 좀 그렇습니다. 예. 2015년이면 효성빌라거든요. 네, 효성. 청담동에 있는 효성빌라인데 네. 제가 도로 건너편 삼성동에 살았지 않습니까? 아, 저도 삼성동 빌라에 살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효성빌라하고는 급이 다른 빌라에 살았는데 전 연립주택이었고. 여튼 삼성인데. 예. 청담동 효성빌라가 있었는데 이 빌라가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빌라고 제일 좋은 빌라예요. 강변을 끼고 언덕백이 아주 기가 막힌 위치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개발되기로 된 겁니다. 근데 증여를 한 시점은 재개발 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물려주신 재산이라고 이렇게 말을 대충 뭉쳤는데 장인어른이 살아생전하신 일이에요. 돌아가신 건 2020년 7월의 일이고요. 글쎄 말이에요. 증여가 이루어진 것은 2015년의 일입니다. 2015년에 증여를 했는데 당시 시가 17억, 공시지가 17억짜리 집을 4등분해서 각 4억 3천씩을 증여를 한 겁니다. 건너 증여한 것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에 대한 증여세까지 포함해서 세금 문제는 깔끔하게 했을 거예요. 이런 거 지금 몇 푼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들어올 수익을 생각하면. 이 당시에 가수 유모 씨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획사의 대표기도 하고요. 피아노 잘 치시는 분이 있죠. 아, 예. 모르세요? 깡마른 멸치 같은 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계신데 이제 해피 뉴 이어. 그분이 이 당시에 34억에 똑같은 집을 구입을 합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구입을 해서 재개발로 60억 해서 시세 차익을 봤다라는 것이 신문 기사로 도배됐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개발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4억 3천씩을 쪼개서 증여를 한 다음에 2016년에 관보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4억 3천씩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건물을 허물고 재개발을 끝내서 2020년에 다시 건물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했을 때 가격은 각 7억 4천, 합치면 29억 6천인 거죠. 공시지가 29억 6천만 원짜리 집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1인당 가족당 7억 4천만 원씩을 나눠서 가지는 구조가 됐거든요. 두 배네. 근데 공시지가가 29억 6천인데 이 집을 금태섭 씨가 전세를 줘요. 본인이 지금 강서에 살고 있었으니까 당시에. 네네네. 근데 이거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목록인데 여기에 보면 29억 6천짜리 집인데 전세 보증금이 30억입니다. 즉 이 집의 지금 현재 매매 시가는 50억에서 60억 사이에 형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전세는 30억에 줬어요. 30억을 누군가가 주고 전세를 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30억을 쪼개요. 아들 둘에게 각각 8억 7천만 원씩, 본인에게 2억 5천, 부인이 5억. 뭐 이런 정도 비중으로 해서 돈을 쪼갠 다음에 각각 금융투자, H금융투자에 이 자산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현금으로 아들이 8억 7천만 원씩 들고 있는 것이 집에 지분도 있지만 지분 뭐
팔기 전에 현실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 현실적으로는 전세금으로 받은 거를 금융투자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7억 4천만 원씩 각자 들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29억 6천만 원인데 우리나라 이제 종부세가 점점 더 강화되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잘 아는 얘기고. 그러면 보통 부부가 이런 집 같은 경우 이제 부부가 공동 소유를 하거든요. 네. 그 경우에 9억 원까지 면제를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게 되는데 그러면 20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 형편이었던 거죠. 만약 부부 소유를 했다면. 네네. 그러나 절묘하게 2015년에 쪼개버려. 네 가족이 쪼개서 나눠 가져서 각각 7억 4천만 원씩 가졌잖아요. 네. 이야. 그럼 1인당 종부세 포인트가 얼마냐면 6억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6억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요. 네. 그러면 6억을 넘어간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는 거죠. 그렇게 그래요? 해서 4명을 곱하면 5억 6천만 원. 5억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되고 아까 전에 20억 6천만 원에서 내야 되는 거를 15억이나 줄이는 거죠. 15억을 훌륭하다. 줄였을 뿐더러 종부세도 구간에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묻는데 구간도 확 줄인 거죠. 1억 4천만 원 많이 삐지는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이런 사람이 세금을 거두면 안 되지. 이분은 그렇잖아요. 저기 뭐 절세 전문 변호사인가요? 그래서 전 서울시장 출마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시에 빚이 많나요? 아니 지금 종부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강남 주민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죠. 무슨 유세를 하고 다녀 강남 돌아다니면서 종부세 절약법, 세무 상담. 종부세 절약법, 증여세 절약법 강의만 하고 다녀도 이야. 국민의힘 쪽 표를 쓸어 담을 거예요. 본인이 좀 그런 포인트를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실제로 강남에 한 30억 정도 아파트 없는 사람은 이분 찍으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예. 그리고 거꾸로 30억짜리 아파트 가지신 분들은 당장 자제분들하고 같이 쪼개서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는 편이 집값이 오를 경우에도 세금 부담을 훨씬 줄인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이분은 지금 4억 3천만 원을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 장인의 돈,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본인 서울대법대, 부인은 굉장히 부잣집 딸. 예, 딱 전형적으로 이렇게 결혼해서 장인이 재산을 준다. 이렇게 어쨌거나 4억 3천만 원씩 아이들에게 종잣돈을 만들어 줬는데 그 돈이 현재 통장에는 8억 7천만 원이라는 H금융투자에 투자된 돈으로 들어있지만 이 집값이 50에서 60억인 걸 고려하면 1인당 12억 5천만 원씩의 재산이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예전에 이재용이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받을 때 처음에 40억에서 증여세 16억 내고 나머지 돈으로 에버랜드를 꿀꺽 집어삼켰던 가정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다 법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정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삼성한테도 뭘 하면 안 되지. 같은 방식으로 금태섭 씨가 아무리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 자체, 즉 이 과정을 통해서 강남에서 부의 세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참 한편으로 제가 뭐 약간 비아냥거려서 말씀드렸지만 씁쓸한 거죠. 근데 이런 분이 서울 시민들을 대표하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 예. 씁쓸합니다.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이제 정치를 하시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뭐 절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짜주는 변호사 계속 하셔서 돈 버는 게 맞지 공적인 영역에 일을 하실 분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진영이 형님 지난번 네. 총선 때 서울 강서가 거기서 재선하려고 얼마나 네, 진상을 부렸습니까? 그 실제로 이분이 본인은 특혜를 누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표현하자면 이제 도리어 불이익을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전혀 다녔잖아요. 아니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건 뭐 천운이 따른 거다 치더라도 2016년에 공천을 받을 때도 그 당시에 단수를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강남에 사셨어요.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도 강서구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 전략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 2020년도에도 경선을 할 때 초반기에 거기에 이제 경선하겠다고 김남국 변호사가 그쪽에 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선 저 정봉주 의원부터. 그렇죠. 정봉주 의원도 가려고 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뭐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도부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그 지역구를 못 갔어요. 안산으로 갔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초년병인 지금 당선되신 분이 가서 경선을 했는데 이 경선 와중에서도 당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그분한테 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누릴 만큼 누리신 분이고요. 징계 과정에서도 경선에 영향을 미칠 듯하여 징계를 늦춰 가지고 사실은 총선이 끝난 후에 가장 경미한 징계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뭐 민주당에서 자기가 뭐 왕따가 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민주당에서 누릴 것 다 누리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실제로 이분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전문가들인가 이런 분들도 민변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변호사들도 사회적 저항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뭐 봉사활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하다못해 돈 많으면 기부라도 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잘 나간 거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될 노벨리스 오블리저스의 자기 자산을 쌓은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잘 나간다 하면 벤츠 CLS를 빼먹을 수 없죠. AMG. 아니 그 차는 차가 아주 잘 나가거든요. 그 차는 뭐 정말 아무나 탈 수 없는 차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차 왜요? 타고 다니신가요? 지금은 안 타지만 예. 변호사 시절에 그랬죠. 아. 예.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아들이 이제 의경 생활을 하고 마치고 나와서 일기를 모아서 책을 내려고 해요. 책을 내려고 원고를 보여줬더니 아빠는 반대했어. 남의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적었고 공격당할 요소가 많고 뭐 재밌는 글이 뒤에 몰려있어서 좀 출판에 부적합하지 않겠냐고 금의원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알고 있던 출판사 사장에게 곧바로 원고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쓸 때 당시에는 에피소드로 썼겠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청년들이 들은 분노할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책이 나왔어요? 출판됐죠. 예. 오. 금수저의 의경일기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엄마가 원고를 보낸 출판사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여태까지 출간이 됐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책이 딱 한 신문사에서만 소개가 됩니다. 어디예요? 뻔한 거 아닙니까? 금태섭 의원이 원고를 기고하시는. 아. 그래서 당시에 하여튼 제가 찾아본 바로는 다른 언론사에서의 서평은 안 나와 있고 딱 한 군데 언론사에서 금모 씨 아들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포함해서 과연 금수저에서 꿀보직 복무하는지 궁금했지요라고 해서 아예 기사를 아주 큼직하게 실어줍니다. 그래서 서평을 내준 거죠. 서평을 한겨레 신문이나 내줘서 한겨레 신문.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이 자기 스펙을 쌓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엄마가 출판사에 연락해주고 그것도 신문사는 알아서 의원의 아들이라고 그 책을 기사로 내서 홍보까지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문화 자본을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참으로 씁쓸한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본인 하고 다니면서 조국 교수한테 그 난리를 치는 게 가능했는지 난 진짜 표리부동도 이런 표리부동이 없는 거죠. 위법적 상황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서 흔히 하는 영향력으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직으로 가지 말고 금태섭 변호사로서 이런 것들 누리시는 건 저는 아무런 그렇죠. 불만이 없습니다. 예, 예. 예, 누리시라고요. 하지만 공직자로서 남을 단죄하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는 과연 이게 적절한 일인지 다시 한번 좀 손을 얹고 생각해 그리고 보겠습니다. 정치적 처신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안철수 대표하고 정치를 시작했다가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고 또 민주당이 그대로 남았다가 또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가서 또 제3지대로 가고 뭐 이런 식의 하는 처신 자체가 우리 정치를 국민들이 이렇게 우습게 보는 희화화되는 겁니다. 국민의 힘으로 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박시영 대표 말로는 국민의 힘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몸값을 무소속 신분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까고 또 이른바 자기에게 우호적인 언론을 통해서 네임밸류를 높여가지고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갈 길을 찾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던데. 아, 못해요. 못해요? 아니 하여튼 그건 맞습니까? 국민의힘으로 갈 마음도 있었는데 저쪽에서 좀 마땅치 않아 해가지고 갈 마음이 있겠죠. 실제로 아마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2012년, 11년입니까? 박원순 시장에게 편지 주듯이 그런 걸 아마 만들어 보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의 지지도를 쌓아야 되는데 본인의 지지도를 쌓는 방법을 민주당과 그 전에 있던 자기 세력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흔히 하는 전형적인 철새들의 방식이에요. 제가 이제 철새와 철새가 아닌 정치권을 옮겨 다니는 사람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 네네. 자, 대표적으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웅천 진영 장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민주당에 왔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자기 당이라든가 소속 정당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도하게 침을 뱉는다거나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 스스로의 성찰만 합니다. 네. 그러나 철새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 떠나가면 있던 곳에 대해서 거기 더러워서 물이 안 좋아 이렇게 예. 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철새 구별법입니다. 이게. 하태경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철새였나요? 하여튼 처음부터 부장 거기 처음부터 그쪽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으로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게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도 이현주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철새는 날아가고 그러면 참. 양대 주요 선거 포스트를 다 민주당에 적응 못한 부적응자들로 채운다는 게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도 굉장히 괴로운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예, 예. 그럼 금태섭 씨가 갖고 있는 비전이란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난 금태섭 씨가 서울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민주당을 꼴같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 이거 말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2007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가 노무현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다 그런 말 하고 다니신 분이거든요. 네. 1등 공신으로 해서 탄생한 정권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비판받고 잘못했다면은 자기가 책임지고 정치 그만둬야죠. 그렇죠. 왜 딴 당에 갑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전형적인 철새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논리를 끊임없이 바꿔가는 사람들. 네. 이게 철새인 거고요. 예. 자기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왔더라도 있던 곳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우물에 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적 소신에 의해서 자기 위치를 옮긴 거고 그런 차이입니다. 아이, 좋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논리가. 공수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대화의 접점을 안 가지면 안 될 것처럼 하는지. 아니, 이미 뭐 다 견적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뭐 김용민 의원이 낸 개정안에 찬성하는 편인데 네. 빨리 하고 끝내야 됩니다, 진짜. 빨리 하고 끝내야 됩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국민 민생하고도 별 관련 없는 법인데 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싸우느냐 이러는데 이미 공수처 전선으로 전사자가 수두룩하게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을 빨리 이기고 끝을 내야 됩니다. 수습을 그렇지. 하고 민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 역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사회 법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 매듭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국가보안법 끝낼 때 끝냈어야 되고요. 이 검찰개혁 끝낼 때 끝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으로 저는 공수처를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한편으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초반에 시작할 때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안일했어 초반에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7월 15일 날 했으면은 8.15 정도에 바로 마지노선 박아놓고 개정안 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제가 해석을 잘못했다는데 비토라는 부분에 제가 토를 달았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게 비토권이 아니에요. 비토권이 아니고 의결 종족수 부족인 거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초에 시작할 때 비토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저쪽에서 반대하면은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해되는 사회적 뉘앙스를 만드는 게 저는 잘못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비토라는 것을 정치학에서 찾아보니까 법이 통과됐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토지 10명 중에 2명이 반대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의결 정족수인 거야. 네. 우리가 이제 사회적 뉘앙스에서 해석을 잘못했고 이게 사실은 2017년도에 모든 당이 다 대선 공약으로 냈던 거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공수처가 통과될 거라고 네.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개정안이 논의되는 거 25일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지금 현재 범위를 의결 종족수 3분의 2로 좁히거나 혹은 이제 네네. 백혜련 의원 안대로 해서 30일 이내 결정하는 걸로 좁혀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김용민 의원 안에는 그거 이상 훨씬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공수처의 기소 범위를 넓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 경력을 5년으로 줄여서 신진 세력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수사 검사하고 수사관의 숫자를 대폭 증원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 이번에 욕먹을 때 같이 욕먹고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의합니다. 이런 개정안들도 싹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후보 추천위원회를 25일에 같이 열잖아요, 지금. 네네. 후보 추천위원회를 박병석 의장의 제안하에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죠. 그렇게 해서 논의가 잘 돼서 후보가 추천되면 그건 저는 찬성.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별도로 11월 25일 법사위 법원소위에서 김용민 의원 안을 중심으로 해서 법 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네.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네. 민주당이 만약 그렇게 안 하고 또 국민의힘이랑 그날 하루 뭉개고 나서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나면
아 이거 180석 뭐하러 요구했냐라는 말이 이제 정말 나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참 죄송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지난주 김용민 브리핑 그 수요일 날에 제가 아는 꽁트가 있습니다. 김종할, 안뛸수, 전학연 이분들이 나오는 건데 아 욕을 너무 많이 하시는. 아 거죠? 요즘 요거 없어요. 거의. 아, 그래요? 예. 11월 18일이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했거든요. 마지노선 지나면 어떡하냐 물어봤더니 전학연 대표가 주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주말 지나면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웃기려고 한 건데 실제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니 설마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정치를 아는 분인데 이렇게 지루하게 또 미루고 자꾸 타협의 기회를 줘봐야 어차피 저쪽은 할 마음이 없는데. 아니 어쨌거나 당원 게시판에 공수처 통과시키고 법 개정하겠다는 말씀까지 직접 적으셨으니까 저는 뭐 그 진의를 왜곡할 생각은 없는데 네. 아니 저는 같은 생각인데 피로해요. 아니 공수처법 만들어진다고 우리 국민의 일상이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다만 불안해할 검사들의 숫자가 늘어날 뿐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주택 문제를 포함해서 민생 의제로 넘어가서 민생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통과시키면 끝이고 이거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야외로 나간다? 땡큐지. 그러고 민생입법 막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바람이나 세게 네. 불어라. 씨. 11월 25일에도 민주당이 법안소에서 법 개정 못하면 전 뭐 그런 일은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딘 토론회 나가면 꼭 이 전제를 답니다. 2017년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다 공약으로 냈던 거다. 그렇지. 공수처는. 예. 2012년에는 안철수도 냈다. 다 냈던 공이에요. 그렇지. 그런 가정하에서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하면서 사실은 이제 지도부의 문제만으로는 좀 그렇고 네. 민주당 구성원 전체가 너무 안일한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공수처라든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한 꼭지씩 가지고 언론에 자기들이 하나씩 내줘야 돼요. 그렇지. 자기들 의견을 내고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나 하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176명이나 뽑아놨는데 지도부 몇 명 그다음에 몇 명 나서서 싸우는 의원들 외에 나머지 국회의원들 뭐 하는지 저는 솔직히 한탄스러워요. 지금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뭐 비토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김용민 의원 건도 있고 백계련 의원 건도 있고 그것들 국회의원이면 한 꼭지씩 잡고 자기 다 스피커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걸 가지고 한번 언론에 한번 도배를 한번 해보시죠. SNS라도 한번 도배를 한번 해보시죠. 국민들의 지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보는 눈이. 그렇게 해서 좀 진짜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이 됐다고 나 하나쯤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아직 그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민주당의 미래를 망치는 일입니다. 누가 민주당한테 다시 표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법사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수처와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들끼리 국회 토론회도 하면서 백가정명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이걸 도배를 해야지 국민들이 이거 꼭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네. 저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국토위 의원들이 토론회 하는 거는 몇 번 못 봤어요. 그냥 정부 안 나오면 이게 좋네 나쁘네 그렇게 평론만 할 것이 아니고 네. 여당이면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안 내가지고 떠들고 싸우기도 하고 적당히 정책 이슈 가지고 싸우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권력 이슈 가지고 싸우면은 당내 내분이 되지만은 그런 거 좀 해줘야 돼요 진짜. 네. 기